사실 국민의힘의 내홍이 길어질 때만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 뭐 표정 관리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야, 이제 앞으로 지지율 오를 일만 남았다. 그런데 그동안의 여론조사 보면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에요. 답답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또 전에 지지율은 저희가 많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상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과 언어들로 과도하게 떨어져서 곧 복귀될 거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미세한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내홍 기간에 즉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 또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의 갈등 이게 불거질 때만 해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30%대 후반대에서 계속 있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박스권에 갇혔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특히 신문들은.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이 박스권이라는 용어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이 박스권의 지지율이 갇혔다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8일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언론은 박스권이라고 하지만 저는 비등점을 향해 끌고 있다고 확신한다면서요. 그리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박스권에 갇혀있던 표현보다는 그 앞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과 비교를 하면서 D-50일에 33% 정도였다. 근데 지금은 30% 후반이다. 더 나은 상황이라고 강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부울경의 힘을 모아주시면 설이 지나서 40% 돌파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는데 사실 대외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지 말자. 그리고 전 대선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현재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뒤집어 보면 또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앞서도 보세요. 뭐 지지율이란 게 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짐짓, 태어난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재명 후보 참 속이 타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치고 올라가도 모자랄 판에 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해볼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바로 이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현 대변인이 자신의 SNS에 정 PD라는 누리꾼이 쓴 글을 그대로 이제 올렸는데요. 이 정 PD가 쓴 내용이 뭐냐 하면 네. 지금 열린공감TV라는 곳에서 작년부터 취재를 해서 의혹을 제기해온 것이 있는데 네. 그 의혹이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딥페이크, 그러니까 이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인데 어허.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장면이 올 설 전 연휴에 네. 배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재명 후보가 욕설을 내뱉는 장면을 이미지를 합성해서 올 설 전 연휴에 배포를 한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뒤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소위 문파로 불리기도 하며 똥파리로 비하받고 있는 일부 세력에 의해 자행될 것이다. 네. 라면서 이 문파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글을 그대로 올려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채널 최근에 지금 많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뭐 김건희 씨 육성 파일에 서울의 소리칩과도 관련이 있었던 열린공감TV, 그 열린공감TV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용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딥페이크 기술, 쉽게 말하면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실제는 다른 사람인데 얼굴을 이재명 후보인 것처럼 바꿔치기 해서 설 연휴 전에 배포한다 어떤 영상을. 근데 그 영상이 막 욕설을 하는 그런 영상을 배포한다는 계획이 실행되고 있음을 포착했다. 그런 계획이 실행되고 있음을 포착했다는 게 정 PD란 필명으로 SNS에 올라온 글을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자신의 SNS에 공유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공유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지금 양재민 변호사님
특히 강성 친문 지지층 입장에서는 발칵 뒤집혔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조작의 뒤에 연결고리가 문파로 불리기도 하며 똥파리로 비하받고 있는 일부 세력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친문 커뮤니티 회원들이 굉장히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증거가 있느냐라면서 물타기 하지 마라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레프트라는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이면서 이 정치 관련 포스터를 제작하는 그런 계정이 있는데요. 그 계정에는 윤석열 찍으면 현근택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라고 적힌 이 이미지가 만들어서 이제 배포가 됐는데요. 이 해당 게시물이 14시간 만에 리트윗이 1000회를 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포스터가 친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친윤석열 커뮤니티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 대변인의 음모론에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김효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강성 친문 지지자라고 특정한 건지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김종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음모론은 증명이 되지 않는다. 정말 확실하게 이런 딥페이크 영상이 나왔을 때 그거를 대응을 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굳이 지금 상황에서 그 논쟁을 연상시켜서 이 새로운 이슈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말은 안 하는 것이 좋다라면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게시판에도 난리 났답니다. 지금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의 이 자신이 한 말은 아니지만 정피대라는 사람의 글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지금 무슨 의도냐 뭐 여러 가지 지금 비난 비판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대요. 문재인계로 알려진 친문계로 알려진 대표적인 의원이죠. 김종민 의원이 관련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가 뭐가 있어 보이지만 그 음모론을 얘기하는 메신저는 신뢰도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음모론적인 그걸 근거로 해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말을 보태는 거는 저는 좀 짧은 생각이라고 보고 정말로 확실하게 뭐 페이크가 나왔다. 그랬을 때 그걸 대응하는 걸 모를까. 우리가 그걸 굳이 그 논쟁을 연장시켜서 새로운 이슈거리나 기사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말은 안 보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저 글을 공유했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비판 글이 막 올라왔잖아요. 쇄도하니까 일단 저 글을 현재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때마침 참 타이밍 절묘합니다. 오늘 아침에 MBN의 아침엔 매일경제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원래 나오기로 돼 있던 날인데 참 타이밍 절묘했습니다. 나와서 질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제가 올린 게 아니고 이제 열린공감TV의 정 PD라는 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공유한 겁니다. 김어준 씨도 아마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딥페이크 얘기는 그 전부터 소문이 좀 돌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어떤 식이냐면 본인이 하지 못하는 말들을 약간 AI를 통해서 하는 경향이 보였거든요. 그대로 저 기술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영상으로 해서 만약에 뭐 되게 심한 욕을 하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돌았고 제가 지운 거는 뭐 이게 뭐 압박 이런 게 아니가요. 실제로 이게 이제 욕설이 공개돼 버렸죠. 열린공감TV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아마 이제 이런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걸 접었다라는 걸 이제 그 위에 또 이제 아마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뭐 제가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저 말을 듣고 전후 사정이 이랬구나 라고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왜 이런 글을 공유했습니까? 라고 이상원 앵커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올린 글이 아닙니다. 앞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 PD라는 사람, 열린공감TV의 정 PD라는 사람이 SNS에 올린 글을 자신이 공유했다. 거기까지 인정했어요. 그런데 김어준 씨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었고요. 날짜상 19일 날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언급하기는 합니다. 관련 얘기를. 사실 딥페이크 얘기는 그전부터 소문이 돌았다. 소문 얘기로 갑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어떤 식이냐 하면
본인이 하지는 못하는 말들을 AI를 통해서 하는 경향이 보였거든요. 이 말을 보면은 마치 국민의힘 선대본부 측에서 이런 걸 계획하고 있나? 라고 지금 아리송할 그런 문장이에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게시물을 지웠다. 일단 지웠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공유한 걸 지웠어요. 그런데 열린공감TV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걸 접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을 2번, 3번 곱씹었는데 최진봉 교수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생크를 들으면 사실 조금 이제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뒤에 이제 저 CD를 아마 우리 제작진이 준비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해명을 한 것 같아요. 해명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은 공유한 것은 그 정PD라는 사람이 만든 것을 자기가 공유했을 뿐이고 본인이 그걸 만들어서 올린 건 아니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국에서 지난번에 그 영상 우리가 봤습니다만 메르켈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실제 그분들이 아닌데 그분들이 한 얘기처럼 만든 그런 걸 예를 들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약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올린 글 아니면 열린공감TV PD가 올린 걸 자기가 공유를 한 거고 두 번째는 그 위험성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어날 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명이 들리고요. 다만 이제 선대위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글들을 올렸을 때 그것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들도 함께 고민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다른 어떤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은 좀 같이 고민하고 그러고 나서 글을 올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슷한 내용을 방송에서 언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중요한 제보 하나를 받았어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욕을 하는 딥페이크 음성 파일을 모처에서 제작해서 모처에 납품해 곧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는데 유력한 유포 루트 중에 하나로 소위 대깨문이라고 하죠. 친문재인을 걸고 실제로는 반 이재명 활동을 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결국 누구의 조종을 만든지도 함께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딥페이크 기술적으로 진짜 목소리와 구분할 수 없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않은 말인데 목소리를 만들어 내놓으면 가짜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보가 온 것 같은데. 들으신 것처럼 김어준 씨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단어를 어떤 걸 선택했죠? 여러분 들으셨죠? 제보 하나를 받았다고 본인이 제보 하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욕을 하는 딥페이크 앞서 말씀드렸죠? 이재명 후보의 몸은 이재명 후보 몸이 아닌데 얼굴을 이재명 후보처럼 해서 욕설을 하는 영상을 모처에서 제작해서 모처에 납품할 계획이라는 그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 그걸 제작하려는 사람들이 누구인 것 같냐? 유포 루트 중에 유포 루트 어떤 경로를 해서 유포될까? 소위 대깨문이라고 하죠. 친문재인을 걸고 반 이재명 활동을 하는 그룹인데 이 그룹이 결국 누구의 조정을 받는지도 함께 밝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내용 권상희 평론가님 결코 가벼이 흘려보낼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제보를 방송하려면 뭐 제보 지금 이 발언한 걸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긴 한데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제보 방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발언 자체가 사실관계가 확인된 발언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장영하 변호사가 이 욕설 파일을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한 가지 추측을 해본다면 장영하 변호사가 또 다른 무슨 파일을 갖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됐을 경우 글쎄요. 김어준 씨의 입장대로라면 AI 이재명이다. 이렇게 주장할 포석을 깔려고 얘기한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저도 추정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김어준 씨 방송을 보면 김어준 씨가 꽤 많은 음모론들을 제기를 해왔어요. 뭐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정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용수 할머님 배우 세력이 있다,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용수 할머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기도 했어요.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이렇게 이 음모론 같은 발언을 하고 나중에 이게 사실관계 확인 여부가 됐을 때 아니면 말고식 발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과 표명을 한다든지 해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뭐 일단 설 연휴 즈음 배포될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때 살펴보면 되겠죠. 설 연휴가 얼마 멀지 않았으니까 그즈음 배포가 된다면 팩트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또 하나의 김어준 씨 식의 음모론에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어준 씨의 방송은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하는 시사 프로그램 중에는 청취율이 상당히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청취율이 높다는 것은 사회적 영향, 파장도 그만큼 크다는 거잖아요. 진행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데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음성 파일을 한두 개 들어봤는데요. 이재명 후보자가 구사하는 이 욕설의 수준이요.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최극악무도한 수준이거든요. AI가 이재명 후보자의 욕설의 경지에 가려면 아마 AI가 돌아버릴 거예요. AI로 만들어낸 거다. 이거는 정말 김어준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는 그 녹취록이 AI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믿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그 스스로 이 녹취록이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너희들이 듣게 되는 그 욕설 녹취는 사실 페이크다라는 식의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식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는 것은 그 국민을 속이는 건데. 진중권 전 교수의 해석을 듣고 나니까 뭔가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결국 김어준 씨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유튜브상에 돌아다니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 이거는 다 딥페이크로 AI로 만들어낸 가짜 영상 뭐 그런 쪽에 지금 무게를 두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는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모금 파일은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화로 지금 통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로 통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영상이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페이크를 만들려면 영상에 이제 말하는 장면까지 그렇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포되어 있는 음성 파일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전화 내용이고 그건 뭐 이재명 후보도 인정하고 사과를 한 부분은 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변형하거나 그게 가짜라 이렇게 몰고 가시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다만 이제 이게 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사람이 좀 막 욕하는 모습이 나오면 훨씬 더 자극적이잖아요. 사실 음성만 듣는 것보다. 근데 그런 형태의 딥페이크를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또 그걸 만들 수도 있겠습니까? 제가 만들려고 했다가도 못 만들 거예요, 아마.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네. 다만 이런 논란들이 결국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모론을 자꾸 제기하다 보면 그 음모론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불러일으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걸 뭐 제보를 받았으면 근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너무 과도하게 얘기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돼서 그게 또 다른 어떤 그 정치적 이슈화 되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현근택 대변인이 어떤 글을 공유함으로 촉발됐는데 결국 당내에서 잠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강성 친문재인계 그쪽 지지자들과 뭔가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간의 반목, 갈등 이게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지금 계기예요. 갈 길이 바쁘잖아요. 대선 지금 50일도 못 남았어요. 7주도 못 남았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지율 박스권 뚫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암초를 하나 만났어요. 근데 암초가 이거 하나밖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 더 있답니다. 그 얘기를 해볼까요? 양지민 변호사님 뭡니까 두 번째는? 네, 민주당의 이핵관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지난 18일에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의 SNS에 네. 이핵관이 찾아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후보의 뜻이라면서 불교계가 심상치가 않으니까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탈당 압박을 받았다는 이제 사실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전에 탈당과 이혼은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여러 달 동안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당이 나를 버려도 나는 당을 버리지 않겠다. 오히려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라면서 이핵관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하. 정청래 의원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SNS에 올렸을 리는 만무할 거라는 전제하에 지금 보세요. 이핵관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을 좀 떠나라 스스로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떻겠냐. 그 이유가 뭐예요? 불교계의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으니 지난해 국정감사 때 했던 그 발언의 파장이 지금도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으니 당 입장에서는 지금 불편함을 넘어서는 위기감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뜻에서 자진 탈당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난 내 사전에 탈당, 이혼 이런 건 없다며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 발언이 글쎄요. 저 발언이 SNS 통해서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불교계를 더 자극할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 이핵관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면서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알고 있을까요? 이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오늘 SNS를 통해서 후보님 뜻이라면서 핵심 관계자가 탈당 요청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청래 의원에게 누가 뭐라고 했는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불교계 문제는 뭐 그 민주당의 문제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좀 경과를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답변한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 권상희 평론가님,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몇 달 동안 갈등의 씨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윤핵관, 그리고 이번에 갑툭튀, 갑자기 등장한 이핵관, 공통점은 대체 뭡니까, 권상희 평론가님? 일단 윤석열 후보나 또 이재명 후보 이 핵관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 측의 윤핵관은 거론됐던 정치인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핵관 같은 경우는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실체가 분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뭐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정 의원에게 누가 뭐라 했는지 아는 바가 없다. 경과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지난 18일에 이제 이핵관이 찾아와서 이재명 후보의 핵심 관계자죠. 이재명 후보 뜻이다라고 하면서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까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실 핵관이라는 단어가 이번 대선에 뭐 하나의 유행 키워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핵관이라는 단어 두 후보 자체가 부정을 하고 부인을 하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정청래 의원이 이핵관을 처음 언급을 했어요. 이렇게 언급을 한 건 이재명 후보를 바로 겨냥한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내용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은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의 지금 모습을 보면 자세를 낮추겠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당 내부로 크게 확산시키겠다. 이런 모습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 이핵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풀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고요. 뭐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인다면 정청래 의원이 개인이 저지른 잘못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본인이 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선거가 이제 48일 남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핵관을 언급한다는 것은 달리 또 해석을 한다면 정청래 의원은 친문 아닙니까? 친문과 여전히 이재명 후보 간에 뭔가 괴리감이 있다는 걸 단적으로 나타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정청래 의원은 지금 권상희 평론가님 얘기처럼 강성 친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국정감사 10월달 국정감사 때 있던 자신의 발언을 두고 우리는 그동안 이게 사그라들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지금 석 달 넘게 이어져 있고 급기야 이핵관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핵관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온 이 대목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혹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핵관이라는 그 단어가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단어고 그때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핵관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후보가 소위 허수아비가 아니냐, 후보로서의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이냐라고 상당히 비판을 했었고 거기에 그 당시에는 뭐 최순실까지 언급하면서 비판했던 단어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 후보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스스로 이핵관이라는 단어를 끌어낸 거죠. 그러네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쪽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던 지점이 민주당에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하신 현근택 대변인의 얘기와도 또 통하는데 그러면 이제 현근택 대변인이 어떤 딥페이크 기술을 곧 설 연휴 전에 배포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서의 연결고리를 라이벌인 국민의힘으로 찍은 게 아니라 당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파라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 후보와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둘이서 이제 같이 다니면서 원팀을 구성했대. 우리는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수면 내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데 있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 우리 당 내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가지 암초를 한꺼번에 만나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뒤숭숭할 거예요. 당혹스럽기도 할 거요. 48일 남았어요. 대선이 480일도 아니고요. 진화의 안간힘을 쓸 것 같은데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핵관이란 게 뭐 지금 이 후보와 가까운 뭐 혹은 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 의원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적어도 윤핵관에 대비될 만한 이 핵관은 없다. 진짜로 말을 재미있게 하려 물론 정청래 의원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를 보면 자주 사석에서도 그런답니다.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아재 개그, 유머 그런 걸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평소에. 그런데 이게 과연 재미있는 표현을 빗대서 쓰자고 이핵관을 가져왔을까요? 이핵관은 그런데 참 기시감 같은 게 있어요. 윤핵관 논란이 한창일 때도 최전봉 교수님 국민의힘 선대위, 당시에는 선대위 관계자들은 윤핵관 그런 거 없다. 손살에 쳐왔단 말이에요. 진짜 없을까요, 이핵관? 그러니까 이핵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윤핵관하고 등치시켜서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 핵심적인 역할, 이재명 후보가 가까운 사람 누군가가 와서 얘기한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말을 진실로 받는다. 그렇죠. 누가 안 왔는데 왔단 말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겠죠. 설마 네.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네. 그러면 누굴 거냐 하는 부분은 뭐 사람들이 짐작을 하겠죠. 의원들 중에 예를 들면 예전부터 이재명 후보와 같이 했고 또 뭐 경선 때부터 같이 했던 분, 지금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뭐 이런 분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윤핵관의 문제는 지난번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선대위에 공식 직책이 없는데 뒤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그 충돌의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걸 얘기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냥 정청래 의원이 본인을 찾아온 사람이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사람에다 얘기를 표현하는 방식의 이핵관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조직적으로 몇 명이 있어서 그걸 정말 선대위를 다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냐. 이거는 이제 지금 상태로서는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고 아마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방식에 가장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동정 여론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이핵관이 나 찾아와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시켰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 입장은 이해가 돼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본인 입장에서 그걸 얘기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좀 표현하는 거. 근데 권사님 평가도 얘기했지만 이게 과연 그러면 선거에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본인이 한 말 때문에 불교회가 엄청나게 화가 나 있고 지금 그 대회까지 열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이 뭔지 아세요? 탈당시키라예요. 정청 탈당시켜라. 불교계에서 그렇게 해서 막 프랭카드 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걸 후보가 그래라 이래라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이제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걸 쫓아내거나 탈당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에 뭐 윤리위원회 제소한다거나 당에서 무슨 결정을 해서 하는 거 그건 너무 부담이 커요. 네. 그런데 하게 되면 본인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네.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제 본인은 그걸 좀 피하기 위해서 본인의 표현 방식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된다.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행동하시면 마치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핵관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가 좌지우지하지 않나 이런 이미지도 생기고 네. 갈등이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거는 좀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이처럼 정청래 의원발 당내 갈등이 삽시간에 들불처럼 번지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진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이런 주장을 하는 목소리도 있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사찰을 가보시면은 그 입구에 현수막이 다 붙어 있어요. 정청래 사퇴하라.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 되게 민망하고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렇게 그냥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솔직히 뭐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지금만큼 선당구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조응천 의원은 애둘러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 라고 자기의 의견이 아니라 주변 분위기 의견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은 안진영 기자님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결국은? 네,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걸 내부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불교계를 달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11월에 이재명 후보가 제일 먼저 우리 식구 중 하나가 과한 표현으로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들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후에 아내인 김혜영 씨가 원래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 36명이 참회의 뜻을 담은 108배가를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송 대표 같은 경우는요, 설 연휴 전까지 부산, 울산, 경남을 순회하고 있는데 바로 며칠 전에도 부산 해운정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조계종이 예고한 종교평안 불교 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유수요를 위한 전국 승려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참석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요, 정청래 의원이 다시 한번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서 이 이해관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대답은 어렵지만 불교계의 문제는 민주당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민주당 전체보다는 정청래 의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비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응천 의원은 한마디로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라는 거예요. 자진 탈당해라. 전국 사찰 앞에 현수막에 정청래 의원 사퇴하라. 민주당 떠나라라는 현수막에 걸려있다는 말까지 언급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까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면서 나가세요라는 애둘러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보세요. 그동안 민주당이 불교계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했던 행보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물론 표심이 선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언뜻 보면 다른 종교계에서는 서운해할 정도로 보세요. 지난해 11월부터 후보 본인, 배우자, 당대표, 소속 의원들 할 것까지 할 거 없이 다 불교계에 달래려고 저렇게 행보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청래 의원 나가라라고 지금 불교계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내일 전국 승려대회라는 아주 큰 행사가 있고 정청래 의원은 당 의원들 따라, 당 지도부 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과연 내일도 어떤 일이 빚어질지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문제가 석 달 넘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민주당의 선대위의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도 뉴스파이터가 이 부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아침 조간에 단독 기사가 떴습니다. 어제 밤에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과 2시간 반 동안 단독 회동을 했다는 겁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윤 후보를 만난 홍준표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겠죠. 어젯밤에 청년의 꿈 플랫폼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윤석열 후보와 만나서 2시간 반 동안 만찬을 했다. 처가비리 엄단 선언을 비롯한 2가지 요청을 받아들이면 선거 조직의 상임 고문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그 안에서 이 2가지 요청이 무엇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네요. 첫 번째는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달라는 거였고요. 두 네. 번째는 처가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가지 조건 중에 일단 2번째 처갓집 비리 엄단 대국민 선언, 이거는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은 와요. 어떤 얘기를 언급하는지. 근데 첫 번째, 양재민 변호사님, 국정 운영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달라. 이건 당초에 이해가 잘 안 되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걸까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로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바로 공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아하. 아무래도 이런 내용 때문에 사실 윤 후보 측이 홍 의원과 만남을 가진 이후에 바로 입장 표명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자세하게 좀 짚어드리면 홍 의원이 윤 후보에게 대선과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네.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한 공천과 함께 또 대구 중남구 등에서 자신과 가까운 인사인 이 이진훈 전 구청장 공천을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 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 후보가 이제 경선 승리를 했던 그 경선에서 중도 사퇴를 한 다음에 홍 의원을 좀 도운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홍준표 의원이 언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에게 직접 MBN이 이제 취재를 해서 물어봤는데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뭐 윤핵관들의 농단이지만 추천한 건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하. 지금 보세요. 3월 9일 날 저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3월 9일은 대선만 치러지는 게 아니라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5곳에서 치러집니다. 미니 총선이란 말이 굵직굵직한 데가 있어서 미니 총선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 종로 등등등 굵직굵직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저 내용을 보면 최단비 변호사님, 원팀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마지막 암초라고 할 수 있었던 홍준표 의원의 합류,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오히려 암초를 제거하기보단 또 다른 암초 하나 지금 안고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원팀을 하기 위해서 홍준표 의원에게 계속해서 구애를 했었는데 어제 이제 모임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과연 좋았을 것인가? 근데 아마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언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제 홍준표 의원이 대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은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달라. 그리고 두 번째 처가비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국정 운영에 대해서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공천을 주라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준석 대표가 오전에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공천을 주라는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공천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을 공천해달라고 추천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지만, 달리 해석하는 그러한 보도들을 보면 예를 들면은 서울 종로 같은 경우는 정치 1번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곳인데 그러면은 대선 후보 러닝메이트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대선 후보가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돼야 될 어떠한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일단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진훈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원래 대구시장에 출마한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본인이 대구시장을 접고 이제 중랑구 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구시장을 두고 홍준표 대표와 경쟁할 수는 없지 않느냐. 즉 홍준표 대표가 대구시장에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본인이 스스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뭔가 빚을 진게 되니까 그럼 본인이 빚을 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공천을 행사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 사실상 윤 후보가 이걸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된 보도에서 윤 후보가 공정한 원칙에 따라서 공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홍준표 의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거절한 것과 같은 결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저 그래픽을. 어쨌든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배경에서 단독 회동에서 2시간 반 동안의 단독 회동에서 저런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용상 보세요. 자기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이진훈 전 청장이나 보세요. 최재형 전 원장은 국민의힘 경선 중도 사퇴 후 홍준표 후보 지지선언을 했어요. 당시에 캠프도 합류하고 그리고 각 지역의 순회 간담회도 다녔어요. 저렇게 저희 제작진이 딱 준비했습니다. 저런 모습. 그리고 이진훈 전 청장도 앞서 보셨죠? 홍준표 경선 당시 대구 선대위원장도 맡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 사람입니다. 일단 자기 사람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걸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당 내부 분위기가 좋을 리가 만무하죠.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지도자급 인사라면은 대선 국면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 채 구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까 공개 발언 시간에 드린 말씀이 다고 어제 우리 후보와 홍 대표 간의 만남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특별히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의 저 공개 발언, 어조는 차분한 어조였습니다만 상당히 단호하고 비판의 강도가 셌어요. 왜? 절체절명의 시기에 지도자로서 걸맞은 행동하라. 그렇지 못한 채 구태를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 센 발언입니다. 이 얘기를 홍준표 의원이 안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뭐라고 반응을 했을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에 최재형 같은 사람을 공천을 하게 되면 깨끗한 사람이고 행정 능력 뛰어난 사람이고 국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중에 그런 사람들이 대선의 전면에 나서야지 선거가 됩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아이고. 차분하게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감정을 실었어요. 방자하다. 최재문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제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당황한 것 같아요. 당황했다고 제가 표현하는 건 저게 공개될지 몰랐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후보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게 내부에서 정리가 되지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냐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공개가 됐고 예를 들어서 뭐 상임 고문의 자리를 가겠다라는 조건으로 본인의 가까운 사람 또 본인이 선대위에서 예전에 도왔던 사람들을 공천해달라고 전략 공천해달라고 요청한다? 이거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에요. 국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선거판에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내 아는 사람 자리 좀 챙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바뀐 정치의 모습일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하고 맞는 건가? 네. 저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권영세 본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노출이 되면 갈등의 요소가 또 돼요. 그리고 공천 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거 지금 공천 준비하는 사람 한두 명이겠어요? 그 자리를 놓고도. 그러네요. 그런 사람들이 개파도 있을 거고 내부적으로 얼마나 분란이 생겨 부글부글 할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그리고 이제 대선에서 어떤 자리를 하나 요구하고 그 대가로 어디를 한다 이런 표현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캠프의 어떤 신뢰성이나 청렴성이나 공정성이 상당히 흠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부각됐다고 하는 건 상당히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고 홍 의원도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도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공천장 받으려고 얼마나 지금 최재명 교수 말씀처럼 치열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공천장 받으려면 당내에서 경선을 거치는 게 원래 해왔던 거잖아요. 당에서. 쉽게 말하면 이건 뭐예요? 전략 공천하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2시간 반 동안의 회동에서 직접 들었을 윤석열 후보는 어떤 입장일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정한 그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세워놨습니다. 네. 공천 제한으로 인해서 좀 당내 파열음이 나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뭐 파열음이 나온다는 얘기를 여러분은 들으셨겠지만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서로가 미는 사람이나 또는 후보 입장에서는 다 본인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다가 좀 맡기고 저는 그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기자들은 파열음이 나온다. 당장 3월 9일 날 있을 대선 말고도 주요 곳곳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공천 놓고도 파열음 나온다 했더니 나는 파열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깨끗하게 공천 관리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써 지금 진화하는 모습이 역력해요. 그런데 평소에 이준석 대표를 치켜 세기도 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의원은 관계가 그렇게 껄끄러운 관계가라고 볼 수 없잖아요. 좀 원만한 관계였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 관련 얘기를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정치 지도자 간의 대화에서 뭐 어떤 대화도 오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번 대통령 선거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한 공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저희가 경선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당원들 간의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공천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조의 변화가 있으려면은 아마 관계에 있는 분들의 정치적 타협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과정이 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략 공천하려면 정치적 타협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게 큰 산이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권상희 평론가님 앞서 뭐 파열음 아니다. 앞으로 공천 관리 잘하면 된다. 투명하게. 하지만 쉽게 이게 말처럼 수면 아래로 이 논란이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홍준표 의원이 지금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48일밖에 안 남았는데 조건부 원팀 거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기브앤테이크라고 하더라도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이재명 후보 손잡으면서 조건 걸고 손잡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건 추태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이제 방자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제가 볼 때는 2030 내 정치적 자산이기 때문에 2030 세대를 믿고 오만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보다는 이제 원팀 기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강조했는데 이준석 대표도 갈등이 봉합되고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여론조사 그러니까 경선 방식을 거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조에도 상당히 맞지 않는 발언이고요. 뭐 사실 지금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거래에 나선 데는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원팀이 되게 되면 내부 비판 밖으로 하지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고 2030의 지지를 더욱더 결속시킬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홍준표 의원 하면 굉장히 그 빅 스피커로서 역할을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파장이 말의 한마디가 그렇죠. 파장이 커요. 공격력이 굉장합니다.
본인 역할이 그 정도 될 거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지만 단일화 관련해서 뭔가 유연하게 단일화 지점 협상을 마련하는데도 홍 의원이 본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기브앤테이크를 지금 제시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4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제시를 하는 것 역시 아까 권영세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당심에서 멀어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언론 보도 오늘 홍준표 의원이 운영하는 플랫폼에도 많은 글들이 질문들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안진영 기자님. 네, 역시 질문이 올라왔고 그거에 대해서 홍 의원이 답을 했습니다. 윤 후보 선거운동 합류에 반대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양아치가 대통령이 되는 건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돌려서 얘기를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윤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 만찬 때 제대로 먹기는 하셨는지 이 잘 안 넘어갔을 것 같다라는 네티즌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선 윤 후보가 워낙 먹성이 좋아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결국 윤 후보가 먹성이 좋아서 나도 같이 잘 먹었다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또 양쪽에서 이제 의기투합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답변으로 읽힙니다. 네. 직접적인 뭔가 이 답변은 안 달았습니다만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애둘러서 일단 좀 진화하는 모습 그런 게 또 느껴져요. 어쨌든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원팀의 조건으로 내건 거잖아요. 지금 홍준표 의원이 과연 어떻게 답을 할지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정치란 게 또 모르잖아요.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파이터 또 바짝 따라붙어 볼게요. 안철수 후보 지금 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또 언론에서는 단일화 논의가 계속 급물살 탈 것이다. 설 전후로 해서.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이 사람하고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는 안 한다. 오로지 안일화만 존재한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사실 네티즌들로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매일 밤 8시에 하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안일화 이런 말도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가보면 안일화보단 간일화라는 단어가 더 뜨거든요. 여기서 간일화가 간본다는 뜻입니까? 뭐 그런 의미겠죠. 아마 그 단일화 협상이라는 것이 지분 싸움이나 이런 것을 비춰지면서 건설적이지 않은 논쟁으로 가는 경우를 국민들께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간을 보는 형태의 간일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정치인들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무런 신경 쓸 게 없으면 아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위협이 될 때만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안철수가 무섭다, 내가 초조하다. 그렇게 그 이준석 대표 발언은 해석하시면 됩니다. 안철수란 존재가 무섭고 신경 쓰이고 초조해서 그런 거 아니냐 어제 그러셨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는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저 말에 진행자조차도 지금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야, 이게 하루 차이로 계속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참 재미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은 최재명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두 양측이 아직은 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야 자기들의 지지율이 높아져요. 일단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내걸면 안 돼요.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단일화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한테 불리해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만 보면 누구로 단일화하는 게 더 좋냐, 누구로 단일화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누가 더 경쟁력 있냐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 대체로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오잖아요. 이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단일화에서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얘기를 꺼내면 안 돼요. 우리 자력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저분은 간보는 분이고 단일화에 대한 생각도 없는 분이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일화가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띄워야 돼요. 그래야 본인의 몸값이 올라가요, 결국은. 네. 그러면 본인의 몸값이 올라가면 결국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네. 서로가 서로의 정치적 계산에 철저하게 입각해서 발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사실 단일화 관련해서 입장 같은 게 조금 변화 조짐이 계속 장기간에 걸쳐 보면 변화 조짐이 좀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선을 그었다가 조금씩 변화 조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일화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을 내비친 거예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일화라고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간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이야기는 네티즌들이 만든 이야기였었고 저는 제가 갈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조금 두 자릿수 진입 이후에 살짝 정체되는 느낌인데요. 세 자릿수 안 됐죠 아직. 그 뒤에 이제 또 한번 도약할 모멘텀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생각보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장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정책으로 이런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심적으로 여유도 생긴 것 같아요. 기자가 지지율이 두 자릿수에 오른 이후에 정체 현상 보입니다 했더니 아직 세 자릿수가 안 됐죠? 라고 하하하 농담을 합니다. 세 자릿수면 100%입니까? 네, 언뜻 계산해 보면.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단일화 문제뿐 아니라 지금 안철수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표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속 설전합니다만 이거 말고 단일화 문제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다른 지금 이 안건에서도 지금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요. 뭡니까? 네, 한 예능 프로그램을 두고도 굉장히 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지난 5일부터 방송됐던 가면 토론회라는 준 예능 시사 토론회가 있습니다. 근데 포맷이 익명의 토론자들이 직업이나 계층 등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주제로 3대3 토론을 벌이는 그런 포맷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익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라탕이라는 이 토론자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합니다. 그래요? 왜 희망을 거냐, 계속 실패를 했는데 같이 망하는데 희망을 걸자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네. 어부지리로 올라간 안 후보의 지지율이 곧 내려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집중 공격을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이 토론자의 화법 등을 근거로 해서 이 마라탕이라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 측이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대선 경쟁 구도에 있는 야당 대표가 어떻게 이 방송을 빌어서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느냐,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논란이 일자 해당 프로그램은 2회 만에 폐지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요? 결국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해당 출연자가 맞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본인이 맞답니다. 네티즌 수사대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당시에 이 출연자가 마라탕이라는 이 복면의 출연자가 차고 있던 시계가 이준석 대표 시계랑 거의 똑같다. 뭐 이런 것까지 근거 들면서 이준석 대표다 막 그래 공세를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맞다고 하면서 결국은 해당 프로그램 2회 만에 폐지가 됐어요. 이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는데도 양측의 설전은 이어지고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폐지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론의 중립성을 해치는 그런 사상 초유의 그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항의를 한 것이죠. 그런 형식에 참여한 사람도 문제입니다. 일방적으로 한 당의 당대표가 상대방의 가장 위협적인 당대표를 그렇게 폄하하는 것 자체가 그건 정치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2회차에 안철수 대표 얘기가 조금 나와요. 네,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서 뭐 비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1회차 때는 주제가 김건희 씨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아직도 그 옹졸한 마음 못 버리셨다. 그렇게 보세요. 정치 이쯤 하셨으면은 TV 토론 주제나 어디에 본인 이름이 올라오는 것 정도는 오히려 즐기면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지. 많이 뭐 해당 방송사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획했는지 그건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맞다 했고 프로그램은 2회만 폐지됐어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설전이 아니라 지금 대선이 48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의 설전 이 형국으로 흘러가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설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제가 볼 때 진흙탕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설전이 뭐 좋게 되겠습니까? 좋은 말이 오가겠습니까? 제가 볼 땐 비판의 말만 오가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참여를 해보세요. 후보로서의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이게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대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말로 총대 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선 거예요. 두 가지 포석이 있는데 하나는 일단 이런 말싸움이나 아니면 방송에 나와 서로가 서로에게 뭐 말을 날리는 부분은 본인은 자신이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여도가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와의 저런 논쟁을 통해서 만약 단일화해서 유리한 상황을 가져간다면 나중에 대선 끝나고 나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공이랄까요? 이런 단일화에서 이런 공을 내서 대선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가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했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이런 부분이 빛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본인의 나중의 미래, 즉 대표로서 대선 후에도 국민의힘의 어떤 주도권을 쥐고서 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손해날 게 없는 장소라고 저는 보여요. 계산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두 가지 차원의 이준석 대표가 직접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최단비 변호사님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앞서 뭐 자신이 농담도 던졌습니다만 지지율 세 자릿수는 아직 안 됐죠. 하하하. 그러면 지금 두 자릿수 올라간 다음에 정체가 조금 된다. 앞으로 계속 더 올라갈 거라 확신하고 또 계속 단일화 없이 완주하겠다는 거 지금 노림수는 뭡니까? 안철수 후보는. 일단 앞서서 이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그런 그 단일화에 대해서 입장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달라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도 본인은 이제 본인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나왔고 단일화는 없다. 여기서 이 단일화는 이제 보통은 이제 큰 당의 후보로서 단일화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중간에 더 이상 철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지금은 아니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 단일화되면 당연히 본인이 정권 교체를 하러 나온 당연한 사람이기 얘기죠, 때문에 뭐, 네.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입장이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 토론회와 관련되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것은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당 대표가 상대방의 당 대표에게 이런 발언을 하고 폄하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당 대표로서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면을 쓰고 일반 패널인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안 후보에 대한 비판이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 하는 비판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비판인 것이다. 일단 이렇게 좀 한 번 깎아내려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 여기에서 이제 가장 위협이 되기 때문에 나를 이제 비판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인도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위협적인 이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 뭐 대리전이라기보단 총대를 매서 지금 안철수 후보의 저 기세를 누르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된 대목입니다. 후보들 행보 좀 짚어볼게요. 대선이 오늘로서 D-48일, 77은 49 하면은 7주도 못 남은 거예요. 후보들이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표심 잡으려고 먼저 이재명 후보의 행보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제와 화폐를 받아들인 경제의 격차는 엄청나게 아마 발전 속도의 차이가 났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시 우리 구한말에 소금 문물을 거부하던 쇄국 정책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대인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아직 이제 안 계시고 해서 제가 부모님 뵈는 셈치고 세배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연령층 표심 잡기에 분주했던 이재명 후보예요. 2030, 6070까지 계속해서 바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악수를 하다가 이게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좀 찢어졌어요. 네, 마지막 하나요.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네네.
코로나 오고 나서 산보 정도 하다가 정치를 시작하고는 이제 전혀 운동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실내 체육관에 와서 하체 운동도 하고 또 트레드밀도 걷고 또 뭐 벤치프레스도 좀 하니까 땀도 좀 나고 기분이 아주 상큼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당선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안내견이나 특수목적견이 은퇴를 한 경우에 제가 맡아서 한 마리는 제가 자, 그런가 하면 양재민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효과를 톡톡히 봤던 메타버스에 맞대응하는 카드를 꺼냈다면서요. 뭡니까? 네, 바로 윤석열차인데요. 다양한 구상을 좀 선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본인의 SNS에 무궁화호 이제 열차 사진을 올리면서 딱 우리 당 색조합이다라는 이제 글을 올립니다. 네. 무궁화호 열차를 통째로 빌려서 전국의 중소도시를 찾아다니는 정책 홍보 열차를 마련을 한 건데요. 일명 윤석열차라고 합니다. 4량 중 3량은 객실로 그리고 1량은 이제 카페로 개조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이제 열차를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를 맞불을 놓는 것 아니냐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뭐 법적인 거 다 이제 검토해서 당연히 그렇겠지만 열차를 빌릴 수가 있네요. 대여할 수 있네요. 4량을 한 편성 전세 열차를 확보했대요. 근데 많은 열차 중에 무궁화호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BC 바로 뒤에 보면 수색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정규 편성된 열차 외에도 뭐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전세 열차를 운행할 임시 수 전세 열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와 코레일에 미리 이제 신고해가지고 저희가 이 무궁화호를 4량 1편성으로 해가지고 전국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 예약해놓고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우리 후보가 평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지방 지역, 경상북도나 아니면 충청도, 전라도에 있는 그런 지역에 손쉽게 방문하고 또 일반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희가 만든 기획입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그럼 첫 출발은? 2월 11일경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일단은 찾아가기 어려운 곳도 좀 또 완행이다 보니까 내려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통째로 빌리면 다른 열차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규 열차 편성이랑 상관없이 전세 열차로 확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기간 같은 경우도 조금 있으면 설 연휴잖아요. 이 기간을 피해서 2월 중순 또 2월 말에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뭐 일반 좌석 공급과 별도로 운영돼서 일반 승객의 좌석 승급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선거법에 명시된 정책 홍보차에 열차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두고 2달 전부터 선관위에 문의를 했다고 하고요. 최근 사용해도 괜찮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후보 함께 동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모르긴 몰라도 저 방안은 왜냐면 뭐 AI 윤석열로 뭐 답변 못한 거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선거는 직접 대면해야 된다는 어떤 중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가서 만나고 손 한번 잡고 인사하고 이렇게 얼굴을 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마음을 여니까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열차라는 이제 버스에 대항한 열차잖아요. 저는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네. 저걸 이제 어떻게 잘 활용하는 문제겠죠. 저게 정말 제대로 잘 작동해서 지역 주민들 만나고 거기서 함께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이러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그거는 잘 활용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뭐 이재명 후보도 그랬습니다만 메타버스 할 때 방역수칙 잘 지키잖아요. 저 윤석열차도 방역수칙 잘 지킬 거라고 믿습니다.